경매를 해보고 싶은데 위험한 물건을 해서 돈만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는데요. 맞습니다. 내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거고요. 내가 공부를 제대로만 한다면 오히려 안전한 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런데요, 경매 용어집이나 책을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전하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도 처음에 경매를 할 때 이 용어 자체를 모르니까 애초에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경매에 필요한 용어들은 제가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초가 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임대인은요, 말 그대로 집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빌려준 사람인 거죠. 임차인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들어가는 세입자분들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집주인과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많이 또 헷갈려 하시는 게 매수와 매도도 헷갈려 하세요. 매수는요, 산다라는 거고요. 매도는 판다라는 거예요. 나 집 매수했어 라고 하는 거는 나 집을 샀어 라는 거고요. 집 매도했어 라는 건 나 집 팔았어 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경매에서 필수적인 용어인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용어도 살펴볼 텐데요. 채권자는 말 그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서 채권자라고 해요.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되겠죠. 채무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채권자는 돈을 빌려줘서 받을 권리 있는 사람, 채무자는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게 소유자와 채무자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집 주인을 말하겠죠. 하지만 이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른 경우도 경매에서 종종 나오게 되는데요. 생각해 볼게요. 부부가 있는데요. 아내가 집주인이지만 돈은 남편이 빌릴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소유자는 아내 이름이 나오고 채무자는 남편의 이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경매를 보실 때 소유자와 채무자의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소유자와 채무자 상관없이 경매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에서 정보지에 나오는 채권자는 딱 한 명만 나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동산에 돈을 빌려준 주체가 3명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런데 이 3명의 채권자가 다 경매를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중에 하나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경매 정보지에는 채권자의 이름이 하나은행이라고만 뜰 뿐인 거죠. 즉, 채권자는 여러 명일 수 있지만 실제로 표시되는 채권자는 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신청한 그 채권자의 이름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매에서는요, 임의경매가 있고요, 강제경매가 있습니다. 자, 임의경매란 뜻은요, 의가 임의대로 당신 마음대로 파세요 라는 권리를 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은행에서는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거죠. 이때 대출을 실행할 때 자필 서명이라고 해서 내 서명을 쓰게 되는데요. 그 서명서 안에는 어떤 말들이 들어가 있냐? 돈을 빌린 사람이 하나은행에 돈을 갚지 않게 되면 하나은행이 마음대로 바로 경매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라는 뜻인데요. 이때 우리는 이걸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제경매란 무엇이냐? 내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당신이 내 부동산을 처분해도 된다라고 서명한 적은 없는 경우예요. 가령 우리가 신용카드를 빌려서 막 썼어요. 근데 신용카드를 제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카드사가 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이럴 때 카드 회사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부동산에 압류를 붙여서 이거를 경매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런 경매를 우리는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를 주지는 않았지만 카드사가 강제로 경매를 신청해버린 경우인 거죠. 자,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어떤 경매로 진행되느냐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를 알고 있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부동산 경매에서는 반드시 있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자, 부동산 경매로 아무리 처분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헐값에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요, 공인된 감정평가사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해당 부동산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감정평가사들이 이 아파트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 층수는 이렇게 되고 연식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라고 매겨놓은 금액을 감정가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부동산 경매를 볼 때는 항상 감정가가 올라오게 되는데요. 과연 이 감정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가? 더 비싸게 사야 되는가? 라는 거를 기준 잡을 때는 이 감정가라는 금액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요, 감정가대로 입찰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바로 유찰되는 금액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유찰이라는 금액은 무슨 말이냐면 감정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가대로 사고 싶은 사람 오세요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게 비싸구나. 그럼 한 번 더 유찰, 할인을 해야 되겠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할인하는 행위를 우리는 유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한 번이 유찰되게 되면 감정가보다 20에서 30%가 적어진 할인 금액으로 진행되니까 아무래도 입찰할 때 더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유찰된 가격에서 입찰이라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입찰이란 거는 우리가 법원에 직접 가서 입찰서를 써서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 싶어요 라고 신고하는 행위를 입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마음대로 법원에 가서 아무 때나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해당 부동산이 진행을 할 때 이날 입찰해야 되네요 라고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그 날짜를 우리는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부동산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언제 입찰하는지, 그리고 어느 법원에서 진행을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하는지를 미리 확인해 놓고 가셔야 되는데요. 그 매각 결정 기일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입찰이라는 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법원에 직접 가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있다면 내가 가도 좋지만 내가 못 간다고 했을 때는 대리인을 통해서 입찰도 가능한데요. 다만 내가 직접 갈 때에 필요한 서류와 대리인이 갈 때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서류 준비 부분은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내가 입찰을 하려면 반드시 법원을 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입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자, 경매에서는 아무나 입찰을 하게 해서 법원의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고 있는데요. 자, 해당 부동산의 입찰이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서 필요한 최소 금액이 있는데요. 이 입찰 보증금은 어떻게 책정되냐? 현재 매각 결정 기일에 공고된 최저가가 있습니다. 이 최저가의 10%에 해당되는 돈을 준비한 사람만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3억입니다. 그런데 1회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가 2억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는 최저가 2억의 20%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비한 사람만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천만 원을 계좌이체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10%에 해당되는 만큼 수표의 한 장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만 원짜리로 가져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입찰 진행할 때 너무 절차가 길어지니까요. 그냥 편하게 입찰 보증금 수표 한 장으로 끊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 단 1원이라도 최저가보다 더 낮은 금액을 준비하게 되면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금액을 꼼꼼하게 2번, 3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낙찰이 된다면 좋겠지만 폐찰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그 즉각적으로 납부했던 입찰서와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려받은 보증금을 그대로 은행에 계좌이체를 하시게 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은 경매를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권리 분석에 필요한 용어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권리 분석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권리 분석은요, 낙찰자가 낙찰을 받았는데 내가 써낸 금액 말고 추가로 또 다른 금액을 내야 될 게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판단해 보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이때 권리 분석상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는 거는 낙찰받은 금액 말고도 또 물어줘야 될 돈이 발생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권리 분석상 안전하다라는 뜻은 낙찰을 받고 추가로 내가 들어갈 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등기부등본에 대한 권리 분석인데요. 자, 우선은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날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입신고, 또 하나는 확정일자라는 날짜입니다. 자, 여기서 전입신고라는 말은요, 임차인분들이 이 집을 들어올 때 저 몇 날 며칠 날 들어왔어요 라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확정일자라는 용어는요, 자, 우리가 임차인분이 해당 집에서 살고 있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서 경매로 당하게 됐을 때 나의 보증금을 몇 번째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순서를 매기는 걸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결국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여러분들이 인지했을 때 가장 빠르게 신고하는 게 안전한 행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거는요, 건물 등기부등본상에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등기부등본상에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순서에 따라서 적혀져 있는데요.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와 같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채권자들이 어떠한 것 때문에 빌려줬는지가 이름과 날짜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날짜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권리 분석이란 걸 시작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자, 경매에서는요, 말소기준 권리라는 날짜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려운 말 같지만 말소기준 권리는요, 여러 가지 권리들 중에 가장 먼저 권리를 신고한 권리의 날짜를 말소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2025년 1월 2일에 압류가 설정됐어요. 그러면 어떤 게 말소기준 권리가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신고한 2025년 1월 1일의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1이 됩니다. 그리고 경매에서는요, 낙찰자가 발생했을 때 이 모든 권리들을 말소기준일을 포함해서 다 소멸, 삭제를 시켜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를 받는 낙찰자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를 마음대로 낙찰받았다간 큰일 나니까요. 자, 그리고 배당이라는 용어를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배당이란 건요, 낙찰자가 발생했을 때 낙찰자가 자신이 써낸 금액으로 낙찰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의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자는 법원에 3억이라는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돈들이 법원으로 향하게 되고요. 법원은 이 3억이라는 돈을 채권자들에게 순서대로 나누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행위를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아무나 나눠주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요. 이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낙찰자가 돈을 더 물어줘야 될지 아니면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지도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요, 이 책, 저 책 다 읽어보고 경매학원에 가서 경매 이론 공부도 해봤는데요. 도대체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시작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10년 전에 저와 같이 아예 처음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 용어란 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요새 경매법정에 가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낙찰을 받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끔 보다 보면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만큼 너무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 분들도 나옵니다. 대부분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맡기기만 한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렇게 내가 잘 알지 못하고 경매를 했을 때는 분명히 손해가 나거나 아니면 큰일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란 건요,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공부해보고 실전 투자를 하는 안전한 재테크 수단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자세한 권리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배당의 순서 등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쉬운 PT 구독해 주시고요. 경매에 계속해서 공부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